안녕하세요.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입니다. 오늘은 20세기 러시아의 작가 유리 나기빈의 생애와 환생과 사랑 이야기를 다룬 독특한 소설 청개구리 이야기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여기서 인용된 문장은 한겨레 출판사의 겨울떡갈나무 중 청개구리 이야기에서 인용된 것임을 밝혀둡니다. 청개구리 이야기는 1960, 70년대 러시아 농촌소설과 도시소설의 대표자들 중 한 명인 유리 나기빈의 작품입니다. 유리 나기빈은 1960, 70년대 러시아 문학사에서 꼭 언급되는 작가이죠. 그의 주된 관심사는 일상을 살아가는 러시아인들 이야기와 러시아 전통의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인간 본성의 문제에 많은 주의를 기울였죠. 나기빈은 인간의 본성 중에서도 특히 사랑을 주제로 한 작품이 많았습니다. 어릴 적 사랑을 다룬 메아리, 첫사랑 이야기를 다룬 다프니스와 흘로야, 장모와의 사랑을 다룬 금발의 장모까지 너무 많은 작품에서 다양한 사랑을 다루었습니다. 사랑의 테마는 세계의 수많은 작가들 뿐만 아니라 많은 러시아 작가들도 관심 있게 다루고 있던 주제입니다. 첫사랑의 작가 이반 뚜르게네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은 인간의 정신적 원초성에 가장 고양된 바른 순간일 뿐만 아니라 개성이 재탄생되는 원천이라고요. 일사병과 아르세니에프의 인생의 작가 이반 부니는 사랑은 운명적이고 신비한 드라마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귀향과 행복한 모스크바의 작가 플라토노프는 사랑은 존재의 폐쇄된 굴레로부터 전반적 인생으로 사람을 이끌어내야 한다라고 말했죠. 유리 나기빈은 성공의 절정이란 단편에서 사랑을 잃어버린 후에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세계에 대한 모든 관념을 잃어버렸다는 확신이 생기게 되었다. 모든 것이 존재하지만 그러나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습니다. 사랑은 모든 것이라는 것을 말한 것이겠죠. 그럼 유리 나기빈의 생애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유리 나기빈의 생애는 굴곡진 러시아 역사를 모두 거쳐간 사건들과 곧장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럼 나기빈의 생애를 시대별 사건 순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유리 나기빈은 러시아의 볼셰비키 혁명 직후 내전 기간이었던 1920년 모스크바에서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그의 아버지 끼릴 알렉산드로비치 나기빈은 쿠르스카의 현해 봉기에 백군으로 참가한 것 때문에 총살당하였죠. 어머니 크세니아 알렉세이브나는 남편 친구였던 마르크 레벤탈과 혼인신고를 합니다. 나기빈을 그의 아들로 호적에 올린 것이었죠. 그러나 마르크 레벤탈도 곧 유형을 떠나게 됩니다. 상당한 미인의 고향이 있고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이었던 나기빈의 어머니는 작가 야코프 리카체프와 재혼합니다. 계부였던 작가 리카체프가 바로 나기빈의 첫 번째 문학 선생이었습니다. 리카체프 영향 하에서 나기빈은 다양한 작가들의 작품을 알게 되었고 평생 그가 좋아했던 작가들인 마르셀 프루스트, 도스토옙스키, 레스코프, 분인, 플라토노프 등과 접하게 됩니다. 나기빈은 1938년 모스크바 의과대학에 입학하였으나 흥미가 없어서 중도 포기하게 되죠. 소련 국립영화대학에 재입학하게 됩니다. 나기빈은 나중에 시나리오 작가로도 활동하게 되죠. 1940년 첫 번째 단편 이중의 실수로 문단에 등단하였고 1941년 단편 회초리 등을 연달아 발표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자 나기빈은 1941년 징병되어 볼호프 전선의 정치국으로 보내집니다. 1942년 문학 지도자로 보로네시 전선으로 파견되었는데 이 시기에 나기빈은 소련 작가동맹에 가입하였습니다. 나기빈은 노동지 종군 기자로도 활동하였고 전선에서의 경험은 전선에서 온 사람이라는 단편집의 소재가 되기도 하였습니다. 나기빈은 전선에서 두 번 부상당해 후방에서 치료를 받았고 전쟁이 끝나자 그때서야 창작에만 몰두할 수 있었습니다. 이후 1950, 60년대에 농촌 단편들을 발표하면서 단편 작가로서의 입지를 굳히게 됩니다. 1962년 중편 트루브니코프 인생의 페이지들을 발표하게 되는데 이를 원작으로 한 영화 위원장이 대성공을 거두면서 시나리오 작가로도 활동하게 되죠. 그는 30여 편 이상의 영화 시나리오를 썼는데 그 중에서 많은 시나리오가 자신의 작품에 기반을 한 것이었습니다. 1960년대에는 모스크바를 소재로 한 도시적, 자전적 소설들인 치스트의 뿌르디, 어린 시절의 책, 내 어린 시절의 골목 등을 발표하였습니다. 1970년대에는 역사적 인물들인 푸시킨, 레르몬토프, 차이콥스키 등의 삶과 창작에 관심을 가지면서 그들을 소재로 한 작품인 영원한 동반자들을 선보이게 됩니다. 1980년대 후반부터 자전적, 고백적 소설들을 발표하였습니다. 일어나 가라, 다프니스와 훌로야,
금발의 장모, 터널 끝의 어둠 등이 있으며 1994년 유리 나기빈 사후의 일기가 발표되었습니다. 나기빈의 생애는 구소련과 러시아의 굴곡진 역사와 잇따와 있습니다. 그가 태어난 1920년은 러시아가 볼셰비키 혁명 후 내전을 치르는 기간이었습니다. 내전이 끝난 1923년 이후는 사회주의형 인간형, 즉 당성, 계급성, 영웅성, 미래지향적 인간형의 창출에 초점을 맞춘 교육이 수립되었죠. 다시 말해서 호모 소비에티쿠스나 사회주의 사회의 히어로를 만드는 교육을 나기빈이 받고 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나기빈의 청장년기에 가장 중요한 사건은 제2차 세계대전입니다. 소련은 1941년 6월 22일 독일의 침공으로 전쟁에 참가하게 되죠. 독소전쟁이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소련은 이 전쟁을 대조국전쟁이라고 부릅니다. 조국전쟁은 1812년 나폴레옹의 침공으로 촉발된 프랑스와의 전쟁을 말합니다. 독일군의 침공 원인은 유럽 점령을 위해 유럽의 후방에 러시아를 남겨둘 수가 없었고 러시아 카프카스의 원전이 필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일군의 작전명은 바르바로사 작전, 즉 낫질 작전이었습니다. 독일 최고의 명장 만슈타인의 제6군이 우크라이나 전선을 돌파함으로써 시작되었죠. 결국 막대한 피해를 남기고 1945년 5월 8일 베를린 함락과 항복으로 종전됩니다. 인명피해를 보면 러시아가 2천만 명, 유대인이 600만 명, 집시가 150만 명에 달했습니다. 1922년 소련 청년의 80%가 사망했을 정도였으니 소련 사회에 남긴 상처와 결과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유리 나기빈은 제2차 세계대전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고 제대하게 됩니다. 이 시기에 작가 활동을 시작하는데 당연히 전쟁 이야기를 다룹니다. 작품 초기에는 사회주의적 인간형을 그립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공식 담론으로 자리 잡고 있을 때였으니까 당연히 당성, 계급성, 전형성을 그려내야 했습니다. 엄혹한 스탈린 체제 하였고 이런 이데올로기를 따르지 않던 수많은 작가들이 침묵을 강요받거나 망명하였습니다. 소련의 작가들은 검열을 받아야만 했던 시기였죠. 그 후 소련은 1953년 스탈린의 사망과 함께 해빙을 맞게 되지만 브레즈네프의 냉전 시기를 거치게 됩니다. 그러다가 거르바초프의 피리스트로이카와 소련 붕괴라는 혼란을 겪게 됩니다.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이 되죠. 사회적으로는 규정된 이데올로기가 붕괴되지만 새로운 가치는 정립이 되지 않았고 이 시기 문학은 개인의 일상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주의 리얼리즘을 거부하면서 포스트 모더니즘으로 가는 과도기적 시기가 도래합니다. 이런 구소련 역사의 산 증인이 된 것이 바로 유리 나기빈이었습니다. 그 시기를 작가로서 원존히 겪어낸 사람이 나기빈이었죠. 6번 결혼하고 5번 이혼했던 나기빈의 개인사도 무척 흥미롭습니다. 나기빈은 여인을 선택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선택하는 것이고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지위도 성공도 아니며 자기 자신을 찾아내고 인식하는 것이다라고 한 언급에서 그의 여인에 대한 관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나기빈의 6부인들의 이력도 대단했죠. 나기빈의 첫 번째 부인은 마리아 야스무스로 문학대학교 교수이자 유명한 문학이론가의 딸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인은 리아초프 자동차 공장 사장의 딸인 발렌티나 리아초바였죠. 스탈린의 최측근이었던 리아초프와 장모 그리고 아내 발렌티나와의 사랑과 결혼 이야기는 자전적 소설인 금발의 장모에서 자세히 묘사됩니다. 금발의 장모 편을 참고하세요. 그리고 세 번째 부인은 옐리에나 체르노우소바였는데 그녀에 대해선 알려진 바가 거의 없습니다. 네 번째 부인은 유명한 뮤지컬 배우인 아다 파라토바였습니다. 나기빈과는 나이 들어서까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고 하죠. 다섯 번째 부인은 유명한 여류 시인 벨라 아흐마둘리나였습니다. 하지만 여섯 번째 부인 알라를 만난 후 나기빈은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알라에게 나기빈은 그녀의 세 번째 남편이었죠. 그들은 25주년 은혼식을 치르기도 했는데요. 나기빈은 알라를 평소에 알리사라는 애칭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나기빈의 알라에 대한 사랑이 투영된 단편이 바로 청개구리 이야기입니다. 그럼 작품 속으로 들어가 볼까요? 작품에는 청개구리로 환생한 남자 주인공과 노루로 환생한 알리사가 등장합니다. 인간이었다가 청개구리와 노루로 환생하고도 서로를 알아보고 여전히 사랑을 하며 함께 살아가다 인간에게 죽임을 당하는 연인들의 이야기죠. 청개구리의 시각으로 본 자연과 인간의 세계가 아주 흥미롭고 섬세하게 묘사됩니다. 아주 작은 생명체인 청개구리와 커다랗고 우아한 노루의 사랑 이야기도 너무 색다르고 아름다웠죠.
유리 나기빈은 이 작품을 자신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칭했을 만큼 사랑하고 아꼈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평가들이 사랑에 대한 최고의 작품이라고 꼽았습니다. 자연과 사랑에 대한 최고의 찬사라고 극찬했죠. 어찌 보면 아주 단순한 등장인물의 내용은 뻔할 수도 있는데 나기빈의 문장과 시각은 너무 섬세하고 독특합니다. 인간의 기억과 애수를 가진 개구리인 주인공은 불면의 밤들을 보냅니다. 그러면서 다른 동물들에 대해 인간의 술잔으로 삶을 마셔보지 않은 존재들은 아무 일 없다는 듯 편안하게 잠을 자자라고 불평하죠. 그리고 자신의 외모에 대해 지금 내 외모는 쓰라린 마음과 고통의 깊이를 조금도 담을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 하필 가장 하찮고 작은 존재들 중 하나인 청개구로 태어났는지 한탄하는 내용입니다. 사랑했던 아내와 죽음으로 이별하고 청개구리로 환생하여 너무나 거대한 세상에 혼자 남겨진 주인공이 발견한 것은 자연입니다. 그는 자연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자연은 맹목적이지도 않고 무의미하지도 않다. 자연이 쏟아내는 음악, 자연이 그리고 있는 그림, 사람들이 창조해낸 복사본들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데다 끝까지 다 읽을 수도 없는 자연이 선사해준 책, 자연을 그대로 평가하려면 언제나 그 안에 있어야 한다고요. 자연의 온몸을 맡기는 일은 자연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려는 몸짓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자연의 부산함에 몸을 맡기고 얻는 사심없는 기쁨은 다른 것들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고 넓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모든 살아있는 것은 자연의 일부다. 그런데 인간만이 자연에 대립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던 중 숲속에서 노루로 환생한 아내를 만나게 되죠. 그녀는 예전에 알리사로 남아있었다. 여전히 사랑스럽고 우아했으며 작은 얼굴이며 긴 눈이며 오랫동안 머금고 있는 미소며 심지어 머리를 멋스럽게 올리는 모습까지도 모든 것이 알리사가 예전에 지니고 있던 모습 그대로였다라고 단번에 알아봅니다. 물론 알리사도 뜀뛰기 선수가 된 청개구리 주인공을 알아보죠. 그러나 이상하게도 이렇게 작은 나는 육식이었고 그렇게도 커다란 알리사는 채식주의자였다라는 말 속에 다른 존재로 태어난 비애를 느낄 수 있습니다. 노루가 된 알리사가 청개구리를 자신의 입속 혀 위에서 올려놓고 잠들게 하는 장면은 사랑은 삶이 변하더라도 여전히 유지되며 만약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면 끝없는 그림을 낳는다는 말을 실감하게 합니다. 특히 청개구리와 노루가 인간이었을 때 별장에서 즐겨하던 놀이 숨바꼭질을 하는 장면은 너무나 사랑스럽고 유머러스합니다. 둘은 옛날에도 그랬듯이 노루가 된 알리사가 숨고 청개구리가 된 주인공이 알리사를 찾아다니죠. 과거에도 그랬듯이 알리사를 찾기란 너무 어려웠다면서요. 그러면서 숨바꼭질 놀이가 죽음과 부활이라고 말합니다. 청개구리로 환생한 주인공은 인간이었을 때 아내와의 사랑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아내를 사랑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좋았던 30년을 아내와 함께 보냈다. 우리가 만났을 무렵 질질 끌어오던 젊음의 변변치 못한 열정들은 내 안에 사라지고 없었다. 그래서 그런 열정들이 가지고 있는 부담을 벗어던지고 자유로워진 매일, 매 시간을 사랑으로 살아갔다라고요. 여행을 좋아했던 주인공은 여행마저도 실증이 났다면서 여행보다도 서로서로가 끊임없이 여행을 하는 것이 훨씬 더 매혹적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보다 더한 사랑의 찬사가 있을까요? 유복자로 태어나 청년 시절에 제2차 세계대전에 참전하여 부상을 겪고 그 엄혹한 스탈린 시대 속에서 혁명 후 사회주의 건설을 향해 내몰렸던 장정기를 지난 나기빈, 그 후 스탈린의 사망과 해빙, 다시 브레즈네프 시기, 그리고 피리스트로이카를 겪으면서 1994년에 눈을 감은 나기빈이 결국 말하고 싶었던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까요? 그리고 그 사랑은 무엇보다도 자연과 인간에 대한 사랑이 아닐까요? 유리 나기빈은 평소 사냥을 즐겼다고 하는데 그래서 자연에 더 가깝고 민감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작품을 자신의 최고의 작품이라고 말했던 것도 그래서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많은 비평가가 사랑에 대한 최고의 작품으로 꼽는 이유인지도 모릅니다. 나기빈은 체호프의 영향을 받은 작가로 많이 평가받습니다. 나기빈과 체호프의 유사점으로는 규범적이고 도덕적인 요구, 인간 영혼의 면밀한 통찰 등이죠. 반면 차이점으로는 객관성의 결여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체호프는 교훈과 훈계를 주는 것을 피하는데 나기빈은 흥분된 작가적 어조가 분명하고 매우 개은적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나기빈과 분인과의 관계도 많이 언급됩니다. 나기빈은 평소 분인을 가장 위대한 러시아의 단편 작가로 평가하였죠.
분인은 내게 영향을 미쳤다. 문학계에서는 내가 분인의 전통 속에서 작업을 한다고 여긴다. 나는 분인에게서 언어, 시선의 집중, 인생의 현상들에 대한 끈기 있는 통찰을 배웠다. 그리고 지금도 배우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분인과 다른 낙이빈적 특징으로는 성적 묘사의 대범함과 가감성, 남녀의 심리 묘사의 치밀성 등이 두드러진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1994년 6월 17일 사망한 유리 나기빈은 어머니 묘가 있는 곳에 묻히고자 하였지만 모스크바의 노보데베치 사원 영화인들의 묘가 있는 곳에 안장되었습니다. 자녀는 없었습니다. 아내 알라의 회상에 따르면 아이를 원했으면 가질 수도 있었겠지만 그때가 소련이 체코슬로바키아를 침공한 후였기에 이런 나라에서는 자녀들을 갖고 싶지 않다라고 나기빈이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은 20세기 러시아의 작가 유리 나기빈의 생애와 그의 작품 청개구리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 청개구리 이야기를 꼭 읽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러시아 문학과 미술 이야기 리드 러시아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